이제 보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절 효과는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절 효과는 효과의 집단 차이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조절 효과를 다 하고 결국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려보면 여러분들 엑셀 같은 경우로 보통 저는 엑셀로 그냥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거의 이렇게처럼 보여요.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뭐 0부터 10, 여기서 뭐 0부터 100 이렇게 하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확대시켜버려요, 얘를. 일정 부분 잡아서. 왜? 이미 여러분들이 조절 효과를 검증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했죠. 그럼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결과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치팅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있는 것들을 더 잘 보이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건 효과적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을 줄여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이건 5부터 6만 보여줘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 그래프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특히 이게 선형적인 관계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독자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건 뭐가 돼?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해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증하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그 논문 쭉 다 보시면 그 아래 그 X축의 값이 다 달라져요.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그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엑셀로도 그릴 수 있고 프로세스 모델링으로도 프로세스 모델링을 그렸을 때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이퀘이션이 나오잖아요. 절편이 나오고 기울기가 나오죠. 그걸 엑셀로 그대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때요? 확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있는 걸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이제는 매개 모형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한 페이지가 좀 사라졌는데 제가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이제 매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건 뭐가 되냐면 how 어떻게 관심이 어떻게 즉 x에서 y로 가는 라인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라인이 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어떻게 뭐 구분이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말장난이지 솔직히. 근데 이제 왜라는 단어를 별로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를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개 변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학교 폭력에서 자살로 가는데 어떤 라인들을 통해서 가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 나가는 거야. 그럼 설계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더 자세하게 더 그려질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 중간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저도 되게 고민했던 게 매개 모형에서 X에서 M으로 해서 Y로 가서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연구할 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세세하게 더 그리다 보니까 연구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매개 모형을 접근하려면 베이른 앤 캐닌가 1986년에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4가지 스텝을 이야기했어요. 4가지 스텝은 뭐냐면 이게 커절 프로시저 스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X에서 Y를 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매개 효과는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효과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한다는 뭐냐면 X에서 Y로 효과가 가죠. 이것이 혹시 다른 라인으로 가는 게 있을까 하고 자꾸 파셜링 아웃 시키는 거야. 혹시 직접 가는 라인이 다른 데 거쳐가는 게 있을까? 또 거쳐가는 게 있을까? 계속 이걸 어때? 파셜링을 분해하는 단계가 되는 거야. 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즉, 이 효과가 혹시 M1을 거쳐서 가는 거, 또 M2를 거쳐가는지, M3를 가는지 계속 나누는 과정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이 첫 번째 단계, 스텝 1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가지고 해서 총 효과라고 불러요. 즉, 내가 분해할
전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이른 앤 캐니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 총 효과 분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검증할 거리가 없는 거죠. 분해할 게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분해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제 조건이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일단 베이른 앤 캐니가. 지금 현재도 국내에서 논문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에서 얘로 가는 라인은 X에서 M으로 가는 라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X하고 M을, 지금 Y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돼? X하고 M이 동시죠. 중다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스텝 3는 X하고 M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Y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M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즉 이게 시그니피컨트해야 되고 이게 시그니피컨트해야 되고 이게 시그니피컨트 하길 바라게 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그 베이른 앤 캐니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단계별로 하는 거야. 요 단계가 다 입증이 되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요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뭐랑 똑같아요?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X, Y, M에서 이거 먼저 집을 진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요거 집을 진 거죠. 그 다음 어때? 이거 두 개 동시에 전 집을 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피스들 다 합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해서 합친 게 이 전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만족되지는 않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베이른 앤 캐니가 얘기했던 거는 1980년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만족돼야 됐는데 슐라우트 볼거가 2006년, 2002년도라든지 몇 년도에 얘기할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를 했는데 저 한 가지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두 번째 이유만 얘기를 할게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어때요? 횡단 데이터죠. 그러면 얘가 얘를 미치는 효과나 얘가 얘를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요? 효과의 시간적인 텀이 똑같겠죠. 그럼 얘가 얘를 미치는 효과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데 시간적인 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얘가 그런 걸 뭐라 하면 디스탈 아웃컴이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자살로 갔을 때는 학교 폭력을 오늘 당했어. 자살 생각을 그날 당한다 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될 거야. 근데 학교 폭력이 우울가 되면 학교 폭력이 돼서 당한 그날 어떻게 될까? 우울해질 수 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죠. 우울해서 자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얘는 금방 나타날 수 있는데 학교 폭력에서 얘로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조건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안 나와도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서는. 그런 게 이제 디스탈 아웃컴에서 아웃컴에 대한 변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이 어떤 조건, 독립 변수가 이 종속 변수의 아웃컴 변수 혹은 종속 변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 숙성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 안 돼도 된다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디스탈 아웃컴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하게 안 나왔는데 매개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슈라우트 앤 볼거의 2002년도 논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단계를 거쳐서 이 그림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서 그럼 회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예측 변수 집어넣고 얘를 중거 변수 우리 독립 변수 중거 변수에서 회귀 분석 집어넣죠. 통계적으로 돌려서 유의하게 나오면 유의하게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하겠죠. 아까 지금 제가 이유한 것처럼 하면 분석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X를 예측 변수, M을 종속 변수 집어넣죠. 통계적으로 분석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 얘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세 번째 스텝에서는 뭐가 돼? X하고 M을 동시에
독립변수 집어넣고 얘를 종속변수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m이 통계적 유의하면 어떻게 돼? 매개 효과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존재할 거 뭐냐면 아까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 이건 어때요? 심플 리그레션이에요? 멀티플 리그레션이에요? 심플이죠. 얘는 멀티죠. 그럼 이 값이 클까요? 이 값이 클까요? 이 값이 무조건 더 크죠. 회귀 개수는 단순하고 중다하게 했을 때 어떤 게 크다고 했어요? 단순히 무조건 더 크게 돼요. 그러면 이에서 이거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효과라고 하고요. 두 개 합친 걸, 얘하고 얘를 합친 걸 간접효과, 얘를 직접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효과하고 직접효과 보면 총효과가 무조건 더 크게 되는 거야. 왜? 단순하고 중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보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x에서 y로 가는 걸 c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기호상으로. 얘에서 얘로 가는 걸 a라고 부르고요. m에서 b로 가는 걸 b라고 부르고 얘를 c-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a, b, c, c-가 돼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틀은 다 된 건데 아까 얘기해서 헤이어스가 2009년도에도 쭉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개 효과를 추정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까처럼 이렇게 쭉 다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매개 효과 추정은 어떻게 하면 거쳐가는 라인을 그냥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인이 두 개밖에 없죠. x에서 y로 가는 간접 효과가 매개 효과가 하나, 두 개밖에 없죠. 이건 간접 효과가 얼마일까요? a 곱하기 b예요. 그래서 보통 간접 효과를 ab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쳐가는 라인이 x에서 m1, m2, m3, y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간접 효과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B예요. 이게 간접 효과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효과 추정은 그냥 가는 걸 무작정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추정하는 것까지는 했어. 뭘까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추정까지는 다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0과 동일한지 다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검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는 소벨의 지검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다 보면 많이 보는 게 또 하나는 부츠트래핑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그 최윤영 교수가 했을 때 있게 되는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벨의 지검증이 전통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소벨의 지검증이라고 있죠. 지가 어떤 분포를 나타내요? 지분포가 어떤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 가정이 돼요. 근데 두 변수 간의 곱은 절대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죠. 근데 정규 분포를 안 따라.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대답은 이런 세상에 맞을 것 같아. 가정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 답이 맞아. 근데 세상을 가봤더니 아름답지 않고 더러워. 그럼 내가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럼 내가 뭐냐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서 어쩐 답을 끄집어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놓은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 소벨의 지검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미 지검증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부츠트래핑이에요. 그냥 부츠트래핑이 뭐냐? 이게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제가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원래 부츠트래핑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통계적인 용어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그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분포들을 이론적인 분포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기초 통계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확하게 정규 분포 이렇게 그 한국의 종 모양처럼 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인 분포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이론적 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뭐냐면 내가 분포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분포를 우리가 경험적인 분포라고 그래요.
이 경험적인 분포는 내가 실제 데이터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분포를 어떤 식으로 경험적 분포를 어떻게 만드냐면, 경험적 분포를 만드는 걸 부츠트래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300명이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었어. 300명짜리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X에서 M, Y에서 A, B를 구했을 때 내가 A, B 값을 추정할 수 있겠죠. 300만 가지고서 이걸 추정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러분 데이터가 3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분석을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이거 다 값들 다 추정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새로운 통계적 기법이 나와요. 300명에서 300명을 뽑아내요. 그럼 이제 300명에서 300명을 뽑아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애들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법이 들어가요. 샘플링 with replacement예요. 샘플링 with replacement가 뭐예요? 그쵸. 다시 300명 중에서 1번을 뽑아냈어. 뽑은 애 어떻게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00명 뽑아낸 애들 중에 1번부터 아이디가 1번부터 300이면 정말 그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이디가 1111111 이네들만 300명이 뽑힐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죠? 이것도 가능해요, 실제로는. 이게 샘플링 with replacement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샘플 1을 제가 서브 샘플 1을 300명을 뽑아낼 수 있죠. 다만 이 구성원들은 어때요? 동일한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또 제가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샘플을 보통 10,000개를 만듭니다. 컴퓨터가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 걱정하지 마요.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10,000개를 만들면 제가 AB 값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10,000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개는 실제 이론적으로 구한 거예요? 데이터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분포라고 해서. 그러면 이 10,000개가 쭉 다 구해지면 여기부터 AB 값부터 쭉 해서 10,000개의 AB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10,000개의 AB 값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쭉 나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열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AB에서 이게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요? 몇 %를 사용해요? 확률 사용할 때? 5%를 사용하죠. 5%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똑같이 5%를 사용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5%가 뭔지 모르죠. 근데 5%를 할 때 우리가 양방 검증을 해요? 일반 검증을 해요? 양방 검증을 하죠, 우리는. 우리는 일반 검증을 하려면 굉장히 큰 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양방 검증을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양방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이게 2.5%과 97.5, 97.5 퍼센타일을 구하게 되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럼 이 안이 이게 95% 신뢰 구간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이게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석하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럼 신뢰 구간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신뢰 구간이 여기 쭉 다 있으면 이 구간이 95% 신뢰에서 0.3부터 0.5라고 했으면 이게 가장 낮은 값, 가장 큰 값이거든요. 요 안을 90% 신뢰 구간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 가장 쉬운 건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다 동일한 값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 여러분 영과설 검증은 뭐예요? 영과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는 지금 0을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포함하고 있지 않죠. 0.3부터 0.5니까 어떻게 돼? 적어도 얘는 어떻게 돼? 0과는 다른 값인 거야. 제가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0과는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할까 유의하지 않을까요? 유의하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0을 그래서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90% 쉬려고 하니까 이 구간이 0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가지고서 검증하면 되겠죠. 이 안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0이 들어갔어요.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3부터 플러스 0.3이에요. 0이 들어갔죠. 0과 이 값들은 구분이 되는 값이 안 되는 값이야.
구분이 안 되는 값이죠. 그럼 어떻게 돼? 0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0가설이에요, 0구가설이에요? 0가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내 구간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0을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야. 왜? 그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한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매개 분석을 할 때 매개 모형은 전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타이틀은. 기본적인 타이틀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아니면 아예 구조방정식 모형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가 전공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이 훨씬 더 좋고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경로 분석, 이런 회귀 분석만 해도 충분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는 방법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이제 그 방법론이 굉장히 리거러스 했었죠. 고집이 셌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연구 문제와 결과가 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스텝 단계로 충분히 다 하고, 다만 아까 얘기했을 때 추정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담 심리학,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제가 이제 다 메소로지를 하는데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냥 소벨 검증해서 그냥 봐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오면 다 자르거든요. 다시 분석해 오라고. 좀 심한 경우는 이번 호에 억셉이 돼서 실려야 돼요. 한 호를 아예 딜레이 시켜버려요. 이제 초기에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됐는데 이제는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결과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벨의 지검증이 이제 더 이상 솔직한 얘기로 안 받아들여져요. 국내에서도 웬만한 데서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제는 나오는 걸 다 부츠트래핑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알지만 소벨의 지검증 자체가 이론적 분포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이렇게 부츠트래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거 실제로는 여러분이 오히려 소벨의 지검증을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얘는 어때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특히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전인가 정말 이제 저기 최윤영 교수가 프로세스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부츠트래핑 방법을 무조건 사용하게 해줘요. 거의 걔는 그쪽은 아예 디폴트가 오히려 부츠트래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값을 나오니까 검증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 뭐냐면 아까 조절 효과는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접근하는 방식이 세분화, 일반화에서 세분화에서 하나는 개별 변수들이 조절되는지도 있었지만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전체 모형이 조절되는지도 봤거든요. 그럼 이런 매개 모형 자체도 조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X에서 M, Y로 갔던 이 그림 자체가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떠냐면 성별이 A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별이 B에도 미치고 성별이 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조절된 매개가 되는 거야. 왜? 매개 모형이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 변수, 조절 효과가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확장이 굉장히 쉬워져요. 계속 조절에 좀 더 시간을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이 어디 가서 이런 특강이나 강의를 하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매개예요.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 보면 조절은 잘 알아요. 그거 뭐 다 그냥 상호작용해서 대충 그림은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개는 보면 이거 단계해야 되고 해석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돌려야 된다니까 이쪽을 훨씬 더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이론적, 개념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조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퍼지는 확장력도 훨씬 더 넓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모형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조절된 매개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 뭐 계시니까 좀 더 아시면 매개된 조절이라는 건 조절된 매개의 특수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절된 매개라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여기서 A, B, C가 있는데 A만 조절되면 이걸 뭐라고 하면 매개된 조절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개가 전부 되면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그게 뭐냐면 조절된 매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계적 모형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요즘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어요.